네, 정부가 향후 5년간 어떻게 국가 재정을 운영할지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확장 재정 기조를 중단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를 단행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고 또 우리 경제에 영향은 어떨지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지난 5년간 나라 빚이 크게 늘었다. 그래서 재정 기조를 확장해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돈 풀기가 이제는 좀 끝이 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흔히 우리 거시 경제에서 경제를 꾸려가는 주체를 세 개로 나눕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일반 민간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 그리고 세 번째가 정부인데요. 민간과 기업은 사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정부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가 어려운데요. 바로 이 정부 부분의 재정은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을 펴느냐, 앞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꾸려가느냐, 거기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철학이 바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재정 운용 방향은 정부의 운용 방향이고 정부의 통치 철학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2달을 좀 넘어가는데 국가 재정 전략 회의를 갖고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거기에 관한 기본 방침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대목의 가장 큰 키워드는 역시 작은 정부 그리고 방만한 재정 지출의 축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확장 재정을 통해서 큰 정부 역할을 하면서 정부의 돈으로 경제정책을 꾸려왔다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가능하면 최대한 적게 돈을 풀고 작은 정부로서 또 그 나머지 기능은 민간과 기업에게 맡기는 이런 형태로 경제를 운영해 가겠다. 특히 재정의 적자, 현재 지금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해서 현재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릴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것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재정의 안정, 나라 살림을, 나라 곳간을 튼튼하게 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겠다. 한마디로 재정 운용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180도 완전히 바뀌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재정 준칙을 개편하겠다. 좀 단순하고 엄격한 방식으로 개편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좀 추진이 되는 건가요? 예, 재정 준칙이라는 게요. 우리가 적자를 어느 정도 낼 것인지 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에 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큰 변화가 있을 때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하나의 재정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나침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OECD 국가가 가는데 거의 유일하게 이 재정 준칙을 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나라입니다. 바로 그 대목에서 IMF가 한국에 대해서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편성해 쓰지 말고 재정 준칙이라는 법을 하나 만들어놔서 그 법에 따라서 쓰라 이렇게 권고를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재정 준칙은 이제 국회에 제출은 됐습니다만 이게 입법화되지는 못하고 하나의 정부 내부 방침에 불과했거든요. 이것을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법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당장에 시행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5년 후부터 시행한다는 걸 목표로 삼았는데 바로 입법화 시켜서 지켜가겠다. 또 문재인 정부가 5년 후에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그 재정 준칙의 느슨한 규정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전체 그 국가 재정 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가 넘지 않도록 하겠다, 해마다. 그다음에 또 잔고 면에서 국가 채무 잔고가 GDP의 50%대 유지대로 가겠다. 이
GDP 대비 국가 채무 이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5년 동안 17%포인트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38% 정도 하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50%를 훌쩍 넘어 있거든요. 이것을 자연 증가율 외에는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 강력한 긴축 재정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재정 준칙에 명시하고 법에 따라서 집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오늘 첫 비상경제 민생회의도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소고기나 닭고기, 커피 원두 등에 대한 할당 관세를 낮추고 또 유류세 탄력세 한도도 확대를 하고 2030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다.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이 물가 인상 세계적으로 인플레 폭풍이 밀어 닥친 데다가 거기에 또 긴축까지 겹쳐서 중간 서민들이나 또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 민생대책회의를 갖기로 하겠다고 지난주에 밝혔고 네. 그 첫 회의를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안을 제안을 하고 또 약속을 했는데요. 이를테면 죄송합니다. 이 중간층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기 위해서 공공요금 당분간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부분 다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수축산물 이게 생계품이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서민들이 물가가 올라서 제대로 사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나지 않도록 이 대목을 할인을 한다든지 또는 상품권을 지급을 하기로 했고요. 또 서민 물가, 생활 물가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생활 물가가 더 이상 치솟지 않기 위해서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생필품 쪽에서는 수입 물량을 대폭 늘리고 또 할당 관세 제도를 도입해서 관세를 철폐해주고 그 밖에도 정부 공공 임대주택 같은 데는 임대료를 동결한다든지 특히 2030에 지금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문제가 되는 어떤 대출 상환 능력 이 문제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안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들여다보겠다. 2030 세대들의 금융 부담이 늘어나는 대목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 아주 다양한 정책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밝힌 것은 기본 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크게 들어주는데 문제는 저것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대부분 돈이 들어가고 또는 물가를 억제하면 이를테면 전기요금을 억제한다 이러면 한국전력의 적자가 늘어나는 이런 어떤 반대급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대목이 결국 성공 여부 실효성을 좌우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목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불효불급하게 집행한 게 많다. 이 대목을 대폭 줄이는 그 돈으로 서민 생계를 지원하면 정부 재정은 훨씬 적게 줄이고도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 밖에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를테면 유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유류세 인하 혜택이 법의 30%로 인하 폭을 지금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회 입법을 통해서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대폭 내리겠다 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처. 물론 이 대목은 국회와의 합의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여야를 넘은 어떤 정치력을 동원해서 이런 제도를 불가동하겠다 이러는데 바로 이런 데서 여야의 합의, 국회 동의를 얼마나 많이 얻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이 결국 민생 대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의 내용 중에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조금 바뀐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에 쓰이는 그 교육 교부금을 대학이랑 어떤 평생 교육에 쓰는 걸로 더 확대해서 투자하겠다라는 내용 같은데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이 대목도 굉장히 중대한 지금 정책의 변화인데요. 여기에서는 찬반 논쟁도 굉장히 많습니다. 잘했다는 시각도 있고 특히 교육청 관련된 인사들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아주 전형적인
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 이 대목 교부금이라는 것은 본인의 본래에 고유한 세금은 아닌데 다른 데서 걷어지는 세금이 어떤 법적인 장치에서 저절로 넘어오는 것, 이것을 우리 세법에서 교부금이라고 그럽니다. 현재 교육재정 교부금이 가장 큰데요. 현행 우리나라의 세법에 정부가 국세로 세금을 걷으면 그 세금의 20.79%는 무조건 교육 지원을 위해서 지방 교육 재정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부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정부의 예상 규모가 커지니까요. 올해의 경우에 이 교육 재정 교부금이 무려 약 67조 원입니다. 이 교육 재정 교부금은 반드시 고등학교 이하의 중등 교육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또 유치원 여기만요. 그런데 지금 학령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 줄어드는데 돈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혁파를 해서 교육 교부금 제도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그중에 약 한 20분의 1 정도, 금액으로는 3조 5천억 정도를 평생교육, 나이 많은 재교육, 그다음에 또 대학교육, 지방대학, 반도체 산업 이런 데에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교부금이 지금 너무 많아서 일부 지방교육단체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로 무상으로 돈까지 나누고 주고 있어서 교육 재정이 낭비가 되고 있다. 그 돈을 상당 부분을 고등교육과 노후 교육, 성인 교육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러는데 당장에 교육청이나 교사들은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단체 일각에서는 상당히 환영을 하는 국민 여론이 상당히 극명하게 갈리는 이 대목에 대해서도 정부가 상당히 그 화합과 합의의 묘를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좀 개편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자리 사업도 수술대에 오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은 극대화하고 노인 일자리는 좀 수출을 낼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 지향형으로 개편이 된다. 이런 건데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의 고용 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60대 이상의 노령층의 취업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긴 한데요. 문제는 그 노령층 고용이 왜 늘어났느냐를 들여다보면 좀 안타까운 대목도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부가 돈을 대주면서 이런 사람을 좀 써라. 심지어 지하철에서 교통 정리하거나 뭐 줄 세우는 사람들 또는 길거리에서 휴지 줍는 사람들, 대학에서는 강의실 불 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정부가 돈을 대주면서 고용률이 올라갔거든요. 네. 자, 이런 대목을 크게 윤석열 정부는 두 가지 면에서 혁파하겠다고 합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정부가 돈을 대주는 제도 이거 점점 줄여가서 근본적으로 없애버리겠다. 그 대신에 그 필요한 사회적 기능, 노인 일자리가 필요한 것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도록 그런 시장을 지원하고 독려하고 세제 지원을 하는 이런 쪽으로 줘서 꼭 필요한 노인 일자리가 있으면 시장 원리에 따라서 기업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다음에 또 어떤 짜투리 일자리,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런 일자리에 배정된 예산 이런 것을 지속 가능한 시장에서의 일자리 늘은 쪽으로 대전환을 하겠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고용 패턴에 상당히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것은 국가 재정에도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좀 나서서 일자리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국가 재정이 엄중한 상태에서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면 재정이 나쁘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져서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해서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네. 또 그 돈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돌리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이제 서로 간의 경제 철학에 따라서 입장은 좀 갈리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는 좌고 우면하지 않고 어떤 시장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확고하게 행보를 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 듣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